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직업 상담사 2급 또는 직업 상담사 1급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직업 상담사란 뭔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게 또 국가 자격증인가, 또 우리 속칭 말하는 이거 따놓고 나서 보니까 무슨 장롱 면허가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장 핫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입니다. 1급과 2급이 있는데요. 오늘 이시간은 제가 또 2000년도 직업 상담사 자격증 생긴 이후로 제가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횟수로 보면 20년간 넘었으네요. 가까운 시간 동안 강의했던 그런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결심이 서면 이 멋진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텍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업 상담이라는 게 대체 뭔가? 개념부터 우리가 사실 좀 낯설 수가 있죠. 상담, 컨설팅, 카운셀링, 코칭, 멘토, 여러 가지 트레이닝까지도 있네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변화와 성장을 시키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지만, 특히 직업 상담, 정확하게 의미를 보면 잡 카운셀링이라고 해야 되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 안에는 영어는 보케이셔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매우 고급진 그런 단어죠. 잡에 비해서 이 보케이셔널이라고 하면 영어의 어감은 굉장히 고급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 상담은 대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직무나 직업에 임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의 직업의 선택이나 또는 준비하는 과정 또는 직업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 나아가서 전직이나 전환에 관련된 이러한 직업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직업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예방하고 지원하고 또 처치라고 하는, 해결해주는 그러한 모든 상담 활동을 우리는 직업 상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직업 상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이나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정신 건강까지도 상담해내는 매우 전문 분야에 속하는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표에 보면 직업 상담사 1급, 2급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며 이 사람들의 직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큐넷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보면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매우 현실 감각이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 놨어요. 거기 보면 구직자와 특히 구인자는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실업자를 위한 취업이라든가 직업 훈련 상담, 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취업지원관, 지원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다 직업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대학이나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진학 지도, 취업 상담, 그리고 진로 지도를 토탈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은 직업 정보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물론 상담 일반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심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는, 이것이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이다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좀 더 내용을 들어가서 이 직업 상담사 국가 자격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차원이 두 개예요. 단일 종목도 있지만 직업 상담사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직업 정보론 배우다 보면 자격 정보에 관한 부분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3급도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듯이 있는데, 3급은 없고 지금 현재 2급까지 있습니다. 1급은 출제 응시 자격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2급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고 학력이라든가 나이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1급의 경우에는 이런 직업 상담 분야의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가능하고요. 또 직업 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2년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바로 1급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직업정보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문제 알려드렸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용시장이나 자격증 시장에서 1급과 2급의 사실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급을 땄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있느냐?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격증이 지금 실시된 지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1급 따서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1년에 1명 내지 2명밖에 취득을 못 합니다. 시험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응시자가 별로 없어요. 왜?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뭐 1급과 2급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거나 전문 자격증처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2급을 취득합니다. 지금까지 2급에 취득하신 분은 산업인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약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 상담 분야에 필요한 인원이 약 20만 명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지금 7분의 1밖에 자격증을 안 땄다는 얘기예요. 계속 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굉장히 큰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 위주로 모든 것들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거라는 것 여러분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과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응시 전형 절차는 필기 1차와 실기 2차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필기는 5과목이에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규라고 해서 총 5과목인데 각각 20문항씩 하고 문제당 5점이니까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죠. 그리고는 합쳐서 500점 만점이 되는 시험이고요. 다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뭐 국가시험 대부분 다 그렇죠. 사지선다형이니까 뭐 확률적으로는 찍어도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시험입니다. 오지선다형은 찍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실기는 과목이 한 과목입니다. 어떤 분은 막 실기 내지는 2차 과목도 4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상담학과 심리학과 정보론과 시장론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4과목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목상으로는 직업상담 실무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 과목을 보게 되고 문제상으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이 5과목 중에서 노동관계 법규를 뺀 나머지 영역에서 18문제 내지 22문항 정도 나오면서 실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술형입니다. 기술형 또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래서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용어를 설명하거나 사례를 설명하거나 어떤 학자의 학설을 설명하거나 이런 문제를 직접 내가 손으로 쓰게 돼 있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워하는 2차가 되겠습니다. 검증 방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객관식 사지 선택형이고요. 100문제이면서 문제당 뭐 1.5분 줘서 이러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직업 상담사 강의를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 한 4년 했었고요. 그 다음 대학에 있으면 지금까지 했는데 한 3,000명 이상 제가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초창기 사람이거든요. 거의 아마 직업 상담 강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거의 뭐 10명 앞쪽에 있는 사람 10명이라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10명 안에 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할 만큼 제가 2001년도부터 했었거든요. 2002년도니까 자격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 4회차 정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던 걸 기억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직업정보론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만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든가 시간이 부족해서 뭐 문제를 못 풀었다든가 하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만큼 충분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는 필답형이고요. 2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꼭 알아두시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바로 한 달 반 뒤에 실기 시험이 있는데 만약에 필기가 합격되고 실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1차부터 다시 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이 합격생은 무려 5번의 2차를 볼 수 있는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를 뭐 봄에 시험을 봐서 1차 합격하게 되면 여름에 가을에 있는 것까지 해서 3번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내년 또 봄에 1회 때 또 볼 수 있고 내년 여름 5회 때까지 2차 실기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에 대해서 5번의 2차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2차가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뭐 5번씩이나 볼 만큼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렵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을 보게 되면,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매 과목당 4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당 5점이니까 여러분들 몇 개 맞춰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전과목 평균 60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참조 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심리학 때 배우는데 기준 참조 검사라고 해서 절대 평가에 의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나 과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평균이 넘어도 예를 들면 상담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과락이 간혹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실기 같은 경우는 역시 주관식이긴 하지만 거기 배점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6점짜리, 4점짜리, 3점짜리가 있는데 그러한 배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합격을 하는 것이고요. 이 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큐넷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 자격 관련 토탈 사이트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원서도 접수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응시표도 출력을 해서 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장소라든가 시험 시간 이런 것들도 그러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디 가서 일하느냐 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내가 어렵게 딴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될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중앙부처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는 상담증렬 공무원이고요. 제가 거기 출신인데 상담증렬 공무원이 있고요. 많이 뽑죠. 이게 이제 안 뽑다가 뭐 최근에 한 60명 정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용직렬도 굉장히 많고 여기는 한 뭐 600명 가까이 뽑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이게 뽑게 되면 이제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무려 5%짜리입니다. 이거 변호사랑 같이 맞먹는 그런 자격증 가산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 일하실 분들은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따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 뭐 취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뭐 취업지원관이라든가 또 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취업지원관. 여러분들 대학 내에 보면 뭐 학생경력개발센터라든가 뭐 취업지원센터 이런 데 많이 있죠. 그죠?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직업상담사다. 그 다음 방과후 교사나 진로지도 교사, 그다음에 이제 복지교사 쪽에서 사회복지사 교사뿐만 아니라 같은 진로와 관련된 상담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많은 기관들이 있죠.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뭐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부 위탁을 운영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직업상담사들이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시군구에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립지원 상담사라 그래서 자립지원해서
근로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 직업 상담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또 폴리텍ник과 같이 신고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에서도 역시 직업 상담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학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위탁 수행 기관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아웃소싱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심리 안정화 아웃소싱 업체, 이런 쪽에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그 다음에 또 지역 일자리 맞춤 사업, 뭐 재학생 직무 체험, 채용 박람회, 해외 취업을 도모하는 K무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직업 상담사들이 참여하고 일자리로서 개척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또 직업학교도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뭐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상담을 직업 상담사 2급을 채용하게끔 아예 그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업 상담사 한 명을 또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몇 개 있다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의 직업적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먼저,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느냐. 제가 오프라인 강의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학점은행제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학력을 올리고 계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학점이 20학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학기를 이 자격증 하나로 뛰어넘는 거잖아요. 월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비도 아낄 겸 등록금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점짜리의 학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졸업 논문을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뭐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슨 아동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상담학과, 심리학과, 뭐 행정학, 이런 쪽은 졸업 논문 대신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했던 고용무원 가산점, 이게 가장 요즘 뜨거운 것 중에 하나죠. 무려 상담직렬과 고용직렬의 가산점이 무려 5%입니다. 가산점 5%는 그 동급입니다. 그 자격증 여기 가산점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다 전문 자격증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죠. 여기에 직업 상담사 딱 이렇게 3개 있어요. 이 3개만 요 직렬에 대해서 5% 가산입니다. 그래서 막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이 자격증이 대체 뭐냐? 어떻게 이 자격증이 변호사랑 똑같은 가산점을 받냐? 뭐 이렇게 잘하면 막 그 국가유공자 가산점까지 뛰어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인터넷에 막 돌았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직렬이든 고용 직렬이든, 고용 직렬도 나중에 뭐냐면 상담 쪽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고용 직렬도 자격증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을 줍니다. 무려 가산점 5%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을 가장 또 궁금해 하는데요. 공무원의 급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9급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호봉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민간에서 보게 되면 무기직, 정규직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급여를 한 5월 200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왜냐면 이게 거의 초봉에 가깝습니다. 초봉에. 그러나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사회적인 가치나 급여 수준에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2급이라든가 사회복지사 1급, 2급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더 높게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이 고용 서비스 분야 워낙 핫한 그런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또 취업성공 패키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 관련된 제가 학교 외에도 제가 학교 기업을 하나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또 강원도 쪽에서는 제가 또 한 40명의 직업 상사를 데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보면, 급여 수준이 한 2,600 정도 연봉, 그 초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요. 한 3년만 돼도 초봉이 한 3,0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사회적 대우를 받고 직업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취업성공 패키지 실무자 3년이면 급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게 되면 아마 제 얘기가 사실로 확인이 될 겁니다.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률이나 취득자 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합격률이 낮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그럼 하지 마세요. 합격자 수가 적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그럼 하지 마세요. 그죠? 합격률이 높든 낮든
취업자 수가 많든 적든 내가 꿈이 있다면 도전할 만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과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직업 상담사 2급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이니까 자격 응시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에브리원입니다. 에브리원. 전체적으로 직업 상담사 2급에 대한 1차, 2차 합쳐서 설명드리면 1차는 일단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한 35%, 40%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합격률입니다. 2분의 1 이상의 하여튼 뭐 한 3분의 2 정도, 아유, 이게 너무 심하다. 그죠? 5분의 2 정도가 합격을 하는, 한 40% 정도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요. 1차는 좀 가볍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2차예요. 2차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필기고 써야 되고 실기니까. 물론 1차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도 괜찮겠지만 1차를 정말로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 의미로서만 얇게 공부했다면 2차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는 몇 번 볼 수 있다고요?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무려 5번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차 공부를 2차 공부처럼 하는 사람이 같은 회차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해에 00년에 3월에 있는 1차에 합격하고 5월 내지는 4월 말에 있는 2차의 동시 패션이라고 우리가 동시 패스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 같은 해차의 1회 시험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패스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음 분에 2차를 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높은데 그거는 1차만 공부하고 2차를 따로 2차 또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돼요. 왜냐? 1차와 2차 사이의 시간 텀이 길어봤자 한 달 반이에요. 짧으면 한 달입니다. 그 한 달 안에 무려 한 400문제를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를 2차처럼 공부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안도하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5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산수가 나오거나 수학이 나오거나 아주 깊은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 막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다. 암기에 어느 정도 투자만 되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죠?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된다. 암기의 요령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한 과목씩 살펴볼게요. 일단 직업 상담학입니다.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좀 당혹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운사의 책에 보면은 용어 풀이집 같은 거 따로 제가 빼놨거든요. 그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용어집 같은 것도 한 번씩 여러분 보셔서 용어를 알아야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그 암기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담학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일반 상담 이론입니다. 학자도 많이 등장하고요. 각 이론도 많이 등장하고 상담 단계, 기법, 그 상담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시고 특히 인간관, 상담 기법, 상담 단계 각각의 상담 이론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프로치와 관련된 부분이 또 이거는 1차와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1차 공부할 때도 2차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어프로치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 2차의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 직업 상담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론적 접근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는지를 묻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7개의 이론이 직업 상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학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인지적 명확성과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 다루기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많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과감하게 틀려버려라.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2차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하고 이해할 건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직업 상담학은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직업 심리학입니다. 역시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업 심리학의 책이 좀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심리학 자체만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의 선택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직무 분석 정도, 그 다음에 검사지도 사실은 직업 심리학이 아닙니다. 검사지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시험 과목으로 등장하는 직업 심리학은 초창기 때 책을 만들면서 또 시험 출제 범위를 정하면서 상당히 막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심리학, 전통적인 직업 심리학과 연구 방법론, 직무 분석, 경력 개발, 직무 스트레스 또 뭐라고요? 바로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 심리 검사.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고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학습 내용을 한 과목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직업 심리학의 전통적인 이론인 이러한 선택 이론이라든가 여기 보면 학자들,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의 이론, 또 직무 분석에 관련된 방법과 그와 관련된 학자들, 뭐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론들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특질 이론과 발달 이론의 비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 선택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개념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이론은 특질을 강조하고 어떤 이론은 유아기 때 경험을 강조하고 어떤 이론은 뭐 자기, 셀프, 에고 개념을 강조하고 어떤 이론은 학습을 강조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이론마다 강조하는 핵심, 코어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나름대로도 재미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업 상담학과 심리학은 이런 식의 초점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심리학에 조금 더 추가를 드리자면 조금 전처럼 원래 직업 심리학이 아니지만 바로 이러한 심리 검사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지의 유형이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은 항상 쉽지만 꼭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검사지에 대한 영역, 측정 영역과 하위 영역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예 풀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암기로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연구 방법론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뭐 표집이라든가, 무슨 표준 편차라든가, 뭐 또 측정성의 오류라든가, 변인, 변수, 척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무슨 타당도는 어떻고, 신뢰도는 어떻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상담 연구 방문을 혹시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주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처음 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얕은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에 대한 깊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직무 분석, 경력 개발 스트레스는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교적 암기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뭐 무식한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론입니다. 참 직업정보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깝깝한 과목이에요. 이게 뭐 학문도 아니고, 그죠? 뭐 아카데믹한 부분도 없어요. 그래도 이론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업무 편람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인력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이 업무 편람을 늘 옆구리에 끼고서 업무를 봤거든요. 그 업무 편람에 있는 내용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 쓰이는 매뉴얼을 과목으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100% 암기입니다. 이건 뭐 왜 그렇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는 여기 있는 거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내 생각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A는 A고 B는 B 딱 그렇게 정해지면 왜 A가 A인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구나.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암기인데요. 특히 이제 직업 사정과 직업 전망과 같은 공공직업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철저하게 외우시고요.
특히 직업 사전, 우리가 보통 뭐 나중에 배우게 되면 오쿠페이셔널 타이틀 소트라고 해서 직업 사전을 얘기하는데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외에 조금 이제 단순 계산식으로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계산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금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고용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가지고, 특히 계산식을 할 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차에서 이거 많이 놓치는데 꼭 반올림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지시어에 충실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뭐 직업 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노동시장론입니다. 노동시장론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겁을 내요. 왜 그러냐면 책을 탁 펼치면 막 그래프 나오고 수식 나오고 이러니까 어휴 머리 아파 막 이런 거, 뭐 X축 Y축 나오고. 그렇지만 노동시장은 원래 그 대학에서는 노동경제학이라고 하는 노동경제학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경제학 중에서 가장 가벼운 내용을 교재로 탑재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 수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조금 머리 아픈 부분이 그래프와 계산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편인데요. 거기 보면 뭐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뭐 적정 고용량을 구하는 수식이라든가, 뭐 한계 생산성, 노동 한계 생산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유사 문제를 서너 번씩 풀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그런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공급과 수요 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후방굴절 곡선 같은 거 약간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뭐 1차 때는 과감하게 틀려버리십시오. 뭐죠? 과락만 피하시고 평균 60주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2차 때는 조금 한번 공부했으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동시장론은 말이죠. 분석 부분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경쟁하에서만 하는 것들만 시험에 나오지, 뭐 과점이라든가 독과점이라든가 독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분석 문제가 나와서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중시장과 관련해서 뭐 분절 노동시장 또는 굴절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과 관련해서 특징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뭐 정규직 시장과 비정규직 시장, 뭐 1차 시장, 2차 시장, 중앙시장, 지방시장, 국외 시장, 국내 시장, 이런 식의 각각의 노동시장의 어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만 좀 어렵다고 보면 요 밑에 나오는 임금과 실업, 노사관계 이런 문제는 100% 암기입니다. 왜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그냥 누가 얘기했다라더라. 누가 무슨 얘기를 했대더라. 필립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던노비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그죠?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앞부분에 비해서는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관계 법규입니다. 고용관계 법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법규만 출력해보면 A4로 한 450페이지 정도 출력할 수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게 법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대통령 명령인 시행령도 나와요. 시행령.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장관, 부령이라 그럽니다. 장관의 명령인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격은 범위가 얼마만큼 되느냐? 가늠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요. 얼마 전까지 8개 법규, 그러니까 헌법부터 시작해서 직능법까지 하다가 그 뒤로 뭐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또 퇴직금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법이라든가 뭐 이러한 법이 3개가 추가되어서 지금은 총 11개의 법규를 공부합니다. 시행규칙 별표까지도 출제 범위가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론과 같이 이론이나 학설이나 학자 등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주로 뭐 협의냐, 합의냐, 동의냐, 승낙이냐 이런 것들 잘 구분하시고 몇 년의 어떤 기간에 뭐 30일 안에 하느냐, 1년 안에 하느냐, 5년 안에 하느냐 법규마다 나오는 그 기간이나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 끝이 할 수 있다와 노력한다와 해야 한다와 이런 것들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3,000명 이상 제가 합격을 시킨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법규에 대해서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양이 방대하고 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고민하다가도 나올 때는 고득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규입니다. 여러분들 법규 어렵지만 문제는 눈에 탁 답이 금방 탁탁탁 보입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법규 20문항 중에 한 16문제 정도는 뭐 금방 여러분들 답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2문제 정도는 좀 까다롭게 하고 2문제 정도는 도저히 시간 모르는. 그래서 법규는 한 18문제를 20문항 중에 18문제를 맞추면 공부 좀 했다. 한 15개 맞췄다. 그러면 공부 지지리도 못했다. 안 했다. 게으름 피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만큼 법규는 시작은 어렵지만 나올 때는 매우 뭐라고요? 행복하다. 겁먹지 마십시오. 자, 문제는 이제 2차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격률, 과거에는 합격률이 한 10%대, 7%대였어요. 2010년도 이전에는 합격률이 거의 7%대였었어요. 10명, 한 반에 20명 봐가지고 한 2명 정도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2010년도 이후로는 합격률이 좀 많이 올라가서, 이거보다는 곱하기 한 2 내지 3 정도 되겠네요. 3 정도. 그래서 한 20% 이상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4과목의 모양을 한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직업상담 식물원으로 치러지고요. 기출문제, 기왕에 나왔던 문제 한 70%를 약간 재가공해서 출제되고 새로운 문제가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야말로 서술형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또는 사례를 주고 설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직업상담에 있어서 직면기법을 간략히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들이에요. 통상 18문제에서 20문항이 나오고 각 문제당 배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6점짜리라 그러고 어떤 문제는 3점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배점의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70%가 나오니까 기출문제 300여 제가 하면서 꼭 얘기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온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뭐 여지없이 외워야 됩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험이 원래 그렇잖아요.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합격한 사람이나 10년 전에 합격한 사람이나 똑같이 알아야 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그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2차 공부하듯이 좀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학과 심리학 파트 여기 보면 4과목이 한 과목처럼 치러진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도 상담학과 심리학 파트에서 약 80% 이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문항이 나왔다면 한 16문제 정도가 상담학과 심리학 쪽에서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 쪽에 한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할 수는 없죠.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온다. 4과목이 다 나온다. 다만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무로는 주관식인데 뭐 써라 이런 말도 있고 설명하라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어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브레이필드의 특질 이론, 특성 요인 이런 측면에서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를 써라. 그러면 기능 3가지 정, 제, 동이라고 해서 뭐 정보화 기능, 뭐 재동기화 기능,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건 쓰랍니다. 쓰라. 그런데 설명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무슨 직면기법을 설명하라. 그죠? 프로이트가 대표가 되는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 있어서 불안 3가지를 설명하라. 이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제목만 써버리면 빵점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6점짜리 배점의 문제라면 2점밖에 안 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6점 내지는 5점이라고 하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사례를 들어야 돼요. 사례를 들어라. 여러분 직면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 이렇게 했는데 직면의 개념만 설명해버리면 절반 정도의 답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내담자가 와서 어떤 내담자가 이러한 어떤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어떤 화법을 써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도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이끌어간다.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주어진 문제에 충실한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점이 주어진다는 것도 좋고 공란은 두지 마세요. 공란은 1점이라도 주고 싶은데 채점자가 한 점 하나도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점수 못 주잖아요. 그죠? 공란을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30%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가 보통 배점 6점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크게 좌우해요. 그래서 일단은 배점이 큰 문제를 출제되고요. 뭐 방법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일단은 중요하고 그 이론들에 대해서 암기보다는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 연습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해한 상태에서 써보는 것. 그래야만 새로운 문제가 약간 비틀어져 나와도 내가 쓸 수 있다. 그 다음 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저도 뭐 이거 관련된 책을 썼는데 2차에 관련된 좀 2차에만 맞는 2차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여러분 좀 골라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차에는 아까 얘기처럼 직업 심리학 쪽하고 상담학 쪽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8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론들이 보면 뭐 조사방법론이라든가 또 심리검사지에 좀 우리가 일반 수험서에서 안 나오는 좀 다른 영역에서 많이 하는 청소년 상담 쪽에서 다루는 그런 검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그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한 책들이 시중에 좀 나와 있어요. 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2차 준비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1차와 2차의 간격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차 끝나자마자 2차 바로 돌입을 해야 되고 준비를. 시험 합격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 저녁에 알 수 있어요. Q&A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게 가답안이 나와요. 거의 99.9% 정답입니다. 오답이 별로 없어요. 그거 딱 맞추면 1차 시험은 시험지를 본인이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6시 정각이 딱 그게 떠요. 그래서 딱 Q&A에 접속해서 여러분들 답안지 만들면 내가 과락을 피했고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그때부터 2차 공부에 막 돌입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늦어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2차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해달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멋지고 황홀한 자격증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